어떤 질문을 나누어야 하는가? 결국 독서 모임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는다. 그래서 질문과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질문에 대한 압박은 상관없고 어떻게든지 맑은 호수에 내가 돌을 던진다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질문을 시작한다. 질문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모임장 리더가 좀 더 주도적으로 발제를 준비하는 거, 모임장 리더가 준비하는 거, 또 모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그럼 사회자, 진영자의 역할을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제가 다음 모임은 다른 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모임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운영자들이 돌아가서 하면서 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운영하는 사람들끼리 역할 분담을 하면 부담이 되게 줄어들긴 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더치페이 하는 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질문 하나씩 만들어서 오세요 라고 하면 5명만 참여해도 질문 5개가 만들어지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 또 현장에서 포스트잇 같은 거 나눠주면서 포스트잇에 질문 적어서 주시면 그 포스트잇을 바탕으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가 발제 준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질문도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없어요? 라고 하면 추가해서 정리해서 저는 하루 전에 공지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하루 전. 일주일 전에 공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홍보 모집할 때부터 미리 이야기거리 발제를 같이 하는 분도 있어요. 컨셉에 따라 다른데 저는 하루 전에 하는 이유가 그 전에는 좀 자유롭게 책을 즐겼으면 하는, 질문을 너무 일찍 주면 그 질문에 맞는 답만 찾으려고 독서를 할까 봐 너무 미리 하진 않는 게 제 주의고, 근데 어떤 분들, 저도 컨셉에 따라 다른데 그 나누고 싶은 대화가 중점이 되면 그것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생각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모임 준비를 미리 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더 미리 주는 경우도 있어요. 준비를 좀 미리 해라. 조금 더 참여자들이 준비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컨셉에 따라 할 수 있고, 스스로가 너무 발제에 부담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질문에 대한 압박인데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많이 하다 보면 어차피 더 이제 실력이 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우선 만들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을 바탕으로 하는 독서 모임에서 책에 중점을 맞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과 그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책의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을 찾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책을 좀 더 이해를 높게 하는 거, 책에 대한 이해력을 높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고, 책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걸 느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 확인, 내용 이해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의 답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같이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생각을 묻는 건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 생각을 조금은 더 열린 자세로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왜가 들어가서 물어보는 거지 당신 틀렸어요 라고 하는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근데 내용 이해 면에서는 당신 조금 더 한번 앞에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요. 앞에 부분을 같이 볼까요?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결이 다른 질문을 섞어주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독서 입문자 같은 경우는 책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꼼꼼히 이해하기 위해서 내용 확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인 모임에서는 책은 가볍게 다루고 서로의 생각을 묻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가 확장되는 걸 중요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생각해 보시면 좋고, 내가 모임을 진행하면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 비율을 좀 조정해서 질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항상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모임장과 질문 만드는 사람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질문 방법이에요. 이게 입체적으로 보는 거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떤 작품이 가운데 있으면
그 작품을 누가 쓴 건지 작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느 걸 배경으로 하는 건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적 배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작품은 어떤 형식으로, 어떤 장르로, 어떤 상징과 비유를 바탕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건지, 그리고 독자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마지막으로 내면화 질문에서 나는 어떤 걸 적용할 수 있는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나의 가치관을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는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습할 때 뭐 홍길동전으로 저는 많이 해요. 뭐 홍길동전은 누구나 아는 작품인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토론으로 한다, 독서 모임을 한다, 어떻게 다양한 생각을 나눌까라고 했을 때 작가가 누구고 작가가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지? 그리고 그 당시에 배경이 어떻고 그 배경이 작품의 메시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지? 그리고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전달이 되지? 그리고 독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느끼지? 나라면 그날 어떻게 했을까? 그냥 하나의 체크리스트처럼 이렇게 맞춰 나가는 식으로 하면 질문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로 항상 육하원칙과 친해지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호기심이 많고 이래서 책만 읽으면서 막 나누고 싶은 질문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육하원칙에 대한 질문을 하나씩 만들어 나간다. 누가, 왜,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붙임으로써 만들어 나가다 보면 양적으로 질문 만드는데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책들 중에 하나가 문학은 동물농장이에요. 동물농장을 하는 이유는 우선 얇아요. 많은 사람이 세계의 명작 고전으로 활용하는데 얇고 쉬워요. 그래서 접근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고 읽고서 와 재밌다 어떻게 동물들이 저럴 수 있어 라고 쉽게 접근하는데 조금 더 파고들어 보면 심층적인 의미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누구고 작가의 삶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작가의 삶도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복합적인 이야기를 뽑아낼 수가 있고 또 배경도 뭐 동물이 농장의 그냥 배경인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가면 그 냉전 시대, 뭐 스탈린 시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더 깊이 있게 찾을 수 있고 또 작품 자체도 우화와 다양한 상징들이 섞여 있어서 다루기가 좋고 또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나의 태도, 그 나의 가치관, 이런 정치 시스템 속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나는 어떤 동물과 나는 비슷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할 때 항상 좀 반응이 좋았어요. 나는 쉽고 재밌게 읽었는데 모임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거는 제가 엄청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방향성에 맞는 키워드만 찾으면 검색하면 많은 자료들이 나올 수 있어요. 많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고 그것들을 잘 버무려서 여러분이 모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고요. 골고루 일부러 내가 방향을 다르게 해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12발자국 과학 관련된 건데 이런 책의 좋은 점은 뭐 단편 소설집도 마찬가지고 작은 이야기들이 쪼개져 있는 것들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12개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다 읽으면 부담스러운 사람들한테는 몇 개, 몇 개, 몇 개 해서 3개만 읽고 오세요. 뭐 5개 에피소드만 읽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확실히 참여하는데 부담이 줄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임 같은 거 할 때는 12개 중에서 뭐 3번, 5번, 7번은 꼭 읽고 오세요. 나머지는 이제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런 식의 하면은 확실히 참여하는데 부담이 적은 거. 또 작품 내에서도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우리가 항상 독자로서 나의 일자리나 나의 삶과 어떻게 이 과학적인 시각, 과학적인 사고, 사회적인 배경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접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 읽는 게 그냥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마인드를 줄 때 조금 더 동기 유발이 되고 지속 가능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 포맷을 저는 많이 추천드리고 항상 자격증 교육하거나 이런 포맷으로 계속 질문을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럼 확실히 시야가 넓어져요. 좋은 질문에 대한 압박은 그게 양이 늘어나면 질로 전환된다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내가 처음에 부담 없이 많은 질문을 만들다 보면 뭐 질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다양한 각도의 질문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발췌하는 질문법이에요. 발췌. 책을 읽다가 여러분이 뭐 끝에를 접거나 포스트잇을 접거나 이렇게 메모했을 때 이 특정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바로 질문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는 맥락을 공유하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책을 한 권을 읽어도 그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몇 페이지의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질문을 이끌어내면 굉장히 이 공감대를 이끌어가는 질문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뭐 맥락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책을 다 읽고 나서 질문을 뽑으려고 고민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읽으면서 '이런 부분은 사람들과 나누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놓고 체크해 놓으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발제문을 만들면 그게 접근하기 쉬운 발제문이 나와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관념적이지 않고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제 방법이 이 발제 방법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거시적으로 보는 걸 좋아해서 많이 활용하진 않지만 처음에 질문을 하는 방법을 찾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50 페이지의 어떤 부분을 가져와서 그 부분에서 그대로 맥락을 가져와서 질문하고 이러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읽고도 조금은 부담 없게 접근을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